지난해 3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과학학술지 네이처워터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홍수와 가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2년 이후 20년간 극심한 가뭄과 홍수 빈도가 증가했고, 이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과 연관성이 매우 크다는 내용이었죠. 일반적으로 기후변화가 심각해질수록 가뭄과 홍수가 더 빈번해질 것으로 예측돼 왔지만, 이것을 측정하고 수량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나사가 인공위성 관측 자료를 극심한 가뭄과 홍수 발생지에 적용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낸 겁니다. 조사 결과 극단적인 가뭄, 홍수는 2015년부터 2021년 사이에 주로 발생했는데요. 이는 역대 가장 더웠던 7년과 시기가 겹쳤습니다. 또한 이 기간 해마다 4회씩 이상 기후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따뜻한 기온은 증발을 더욱 빠르게 만들며, 증발된 수분은 다른 지역에서 폭설이나 폭우 같은 강수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극단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니뇨, 라니냐 같은 자연적인 현상을 배제했음에도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지구 가열화는 기후 양극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기상이변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10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극단적인 기후현상을 견디도록 설계된 하수 처리장 등 사회 기반 시설들을 쉽게 손상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농작물 생산, 심지어 인도주의적 위기와 갈등 심화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와 관련해 기후학자 리처드 시거 박사는 수자원 관리와 홍수 대응 측면에서 미래를 내다본다면 기후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과거처럼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은 전 지구의 기후 균형을 지키고 식량 안보와 직결돼 있어서 더욱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세계 각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수자원 위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끝났다. 이제는 지구가 끓는 시대가 왔다. 지난해 안토니오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런 말을 했죠. 온난화라는 표현보다 끓는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글로벌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뜻입니다. 그의 말을 증명하듯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는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의 세계 재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재해 가운데 80% 이상은 극단적인 기온, 기후로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17억 명 이상의 피해를 입었고 41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유엔은 이 보고서를 인용해서 전 세계인 중 약 75%가 물과 관련된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관련 피해액은 수조 달러에 달한다고 짚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만 보더라도 어딘가에서 물난리가 벌어지는 동안 또 다른 어딘가는 극심하게 말라가는 일이 발생했죠. 특히 지난해 7, 8월의 지표면 온도는 관측을 시작한 1940년 이후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을 정도로 뜨거운 여름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고, 이는 곧 폭우와 가뭄을 야기했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면 대기에서 지표면으로 이동하는 수증기량이 과도해져서 폭우가 발생하고, 증발량이 과하면 가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에서 폭우와 홍수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돌발 홍수로 인해 뉴욕시 25조 원, 벌몬트주에서는 6조 8천억 원 등 북동부 지역에서만 32조 원에 육박하는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 2월에도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강한 폭풍우가 몰아쳐서 3,700만 명이 홍수경보, 주의보 등의 영향을 받았었죠. 이번 폭풍우에 대해 기상청은 거대한 수증기가 대기 중에 강물이 흐르듯 미국 서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인 대기의 강 현상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강은 120여 년 만에 최저 수위를 기록했습니다. 브라질 남부에서는 폭우가, 북쪽에서는 가뭄이라는 극단적인 기후 재난이 되풀이되면서 지난해 1,160건 이상의 기상재해가 발생했습니다. 홍수 같은 재난이 하루 평균 3건이 발생했다는 뜻이죠. 세계기상기구는 2022년 세계 수자원 관리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인간 활동과 기후변화 영향으로 세계 물순환의 균형이 깨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절반이 넘는 집수구역에서 수자원의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인해 증발량이 늘어나면서 지면의 수분 비율이 감소하고 유입되는 물이 줄어든 지역과 강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빙하가 녹으면서 흘러든 물로 인해 유량이 증가한 구역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유량이 감소한 지역에선 가뭄이, 증가한 지역에서는 홍수
홍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자원의 변화가 큰 국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이에 대해 많은 지역에서 물순환 균형 변동에 따른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구온난화라는 용어를 대중화시킨 미국의 기후과학자 윌리스 브레커는 기후변화를 성난 야수에 비유하면서 인간이 꼬챙이로 야수를 찌르고 있다고 묘사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를 막을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20년이 지난 현재 기후는 날이 갈수록 극심하게 변하면서 성난 야수는 폭발 직전에 다다랐습니다. 이에 대해 세계 각국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대표 관광 명소인 베네치아의 경우 조수 수위가 높아지면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수 차단벽 모세를 가동하고 있죠. 모세는 총 78개의 인공 차단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바닷속에 잠겨 있다가 조수 상승 경보가 울리게 되면 수면 위로 솟아올라 조수를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초대형 차단벽을 짓는 프로젝트인 만큼 기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이 아이디어는 1980년대 중반부터 존재했지만 실제 건설은 지난 2003년에 추진됐고 2020년 첫 가동을 할 수 있었죠. 17년의 건설 기간과 6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8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바닷길을 만든 겁니다.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는 2020년부터 가동된 모세는 베네치아를 보호하며 수백만 유로의 피해를 막았고 시민들을 보호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가동 비용이 1회당 20만 유로 수준으로 비용이 크기 때문이죠. 유럽과 호주, 북미 지역에서는 첨단 기술인 스마트 워터 그리드 시스템을 구축해서 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수요자 중심의 공급이 가능하게 하는 첨단 수자원 관리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물의 생산과 소비 정보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수자원과 상하수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기후변화에 따라 지구의 자연과 생태 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예측이 어려워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물 관리와 대응이 쉽지 않아서 나온 대책입니다. 한편 대다수 국가에서는 물그릇 확보를 위해 댐 건설을 다시 고려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 물을 방류해서 홍수를 예방하고 저장된 물을 활용해서 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입지 선정부터 지역 주민 동의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서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 당장의 이상기후를 예방하기란 어렵습니다.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중단됐던 댐 건설을 다시 시작하거나 리모델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12년부터 이어진 장기 가뭄과 대홍수가 번갈아 발생해 피해가 극심해지자 1980년대 중단됐던 사이트 저수지 댐 건설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신규 댐과 기존 시설물을 연계해서 주민 2,400만 명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 북부 물 저장 용량을 15%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댐은 올해 착공해서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프랑스의 경우 1900년대 지어진 수력발전 댐들을 구조 변경해서 지난 1990년대부터 다목적 댐으로 전환해 홍수 조절, 용수 공급 등 재예방 인프라를 확대해왔죠. 다만 댐 건설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큰 투자 비용이 들고 생태계, 지역 주민 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우려와 극심해지는 이상기후 대비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명부터 바다보다 낮은 땅이란 뜻의 네덜란드의 경우 1000년 전부터 물과 싸워오며 겪은 경험을 토대로 댐과 더불어 강에 여유를 주는 일명 Room for the River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7년 시작해 2017년 완성한 이 정책은 농지를 매입해서 범람원을 복원하고 제방을 뒤로 후퇴시켜서 강이 흐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만들자는 게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제방으로 강물을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강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큰 피해를 줄이자는 정책입니다. 강물이 늘어날 때 퍼져나갈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Room for the River의 효과는 지난 2021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유럽 폭우로 인해서 독일과 벨기에에서 24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선진국 홍수 피해로는 재앙적 수준이라고 충격을 줬던 바로 그때 두 국가와 강을 공유하고 있는 네덜란드에서는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홍수를 피하려면 흐름과 같이 가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네덜란드 치수 사업 성공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매년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1992년 유엔이 물 부족과 수질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자 제정한 날이기도 하죠.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지금 인류는 그 여느 때보다
심각한 물 안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간된 유엔 세계 물 개발 보고서는 현재 전 세계 도시 인구 가운데 약 10억 명이 물 부족에 직면했으며 향후 30년 내에 24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4억 명이 마실 물조차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구의 오랜 역사를 봤을 때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인간 활동에 의해서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하거나 늦출 수 있는 건 역시 인간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죠. 수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방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월드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